안녕하십니까. 정준희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희입니다. 대통령이 실로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을 침탈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장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와 같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일까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황당하고 실로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유튜브로부터, 극우 유튜브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은 바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그런 진단들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여당이 이런 내란 행위를 사후적으로 동조하고 있고 헌법 질서 부정과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극우 파시즘의 이러한 준동은 비록 세계적인 현상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주류 정당과 대통령이 이들의 천병이 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면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토론에서는 이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 그리고 정치 세력으로서의 반체제적 극우 세력의 움직임은 과연 어떤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인 의미로서 이해돼야 되는가 좀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판사 어디 갔어? 이제부터 전쟁이야?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토론 패널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역사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정당 정치 연구자시죠. 이화여대의 유성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의 이제 정당 그리고 정치 세력을 바라보는 역사학자의 시각과 정치학자의 시각을 한번 또 이제 교차시켜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도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토론 기대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입장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전문가들의 판단을 먼저 좀 여쭤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그리고 그들의 지지 기반 어떤 면에서 보면 끌고 가는 세력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극단적 우파 세력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보수 우파에 속하는 것 중에 좀 오른쪽에 속한다라고 봐야 하느냐, 아니면 아예 체제의 선 바깥을 나간 그런 극단주의적 반체제 우파로 이제 보는 것이 적당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견해를 먼저 좀 여쭈고 싶습니다. 먼저 정치학자께 의견을 여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부의 모습, 그러니까 뭐 법원을 폭력적으로 점거하고 그런 모습들 자체는 당연히 이제 체제 밖에서 체제를 침탈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국민의힘의 일부 지지 세력이었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이러한 세력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동안 제도권 내 정당으로서 굉장히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해왔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언제든 제도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해주는 하나의 사실이 된다라고 보고요.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제도권 안과 밖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종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전우영 교수님 어떠세요? 글쎄요, 제도권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저한테 좀 어려워요. 네. 1945년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이제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 판도 안에 있었죠.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판도 전체는 천황제 군국주의, 달리 말하면 천황제 파시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파시스트 동맹으로 만들어진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동맹 체제였고, 이들이 반파시스트 국제연합이죠. 이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여기랑 싸운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그렇게 흔히들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는 천황이 남고 파시즘이 붕괴됐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는 천황이 사라진 대신 파시즘은 남았다. 네. 분단 전쟁이라는 극단 상황을 겪으면서 파시즘의 주요한 좀 구성 요소가 바로 반공주의였거든요. 그게 전면화하면서 파시즘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체제는 제도권과 비제도권
제도권을 넘나들면서 통치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서북청년단을 동원한 민간 테러리스트를 동원한 이제 양민학살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것들이고요.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때도 이제 딱 지금과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죠. 군대를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고 그때 국회를 점거했던 깡패 집단의 이름이 백골단, 따뻘대, 지금 나온 백골단 똑같은 이름이에요. 따뻘대 같은 이런 단체들이 이런 단체 이름을 내걸고 깡패들이 국회를 점거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그래서 이제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키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동원한 자원은 순수하게 제도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치권형 내에 있는 밖에 있는 깡패 집단들을 동원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확대했고 이런 점에서 이제 파시즘의 전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요. 히틀러나 이런 파시스트들도 게슈타포 같은 이제 아주 그 공포의 그런 이제 정보 조직들, 정보나 경찰 조직들뿐만 아니라 민간의 이제 단체들을 만들어 놓고 이 민간 단체들을 동원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반대 세력을 공격했거든요. 그 양상이 이승만 정권 때 이제 완전히 확보됐고 박정희 정권 되면서 일단 이런 깡패 소탕들은 좀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길게 보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짧게 잡으면 윤석열 정권 때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이승만 숭배와 이승만 자체를 이제 대한민국 체제 제도 자체로 인지하고 이번에도 윤석열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글을 보면 윤석열 지지자가 제도권이고요.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자들은 비제도권으로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있어서 제가 제도권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것이고 이제 공적 기관이나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 폭력 조직들을 동원해 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또 그런 것들에 편승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던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파시즘의 양상이고 이승만 때 전성기를 보였다가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부활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제도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정의가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거든요.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나랑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뭔가 갈등이 생기면 제도 내에서 법이라든지 아니면 법칙, 사회에서 합의된 규칙 내에서 이제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그 밖을 나갔다라는 이야기. 그런 차원에서 갈등이 우리가 합의된 제도 외 밖에서 해소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승만식이나 옛날까지 이제 거슬러 갈 수 있겠는데 그 씨앗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눈에 띄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이 갈림길에 섰다고 하는 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 제도권 밖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적어도 민주화 이후에는 하나의 선택의 옵션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제도권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다. 어떤 약간의 그 무리함을 써서라도 요약을 하자면 해방 이후 87년 이전까지는 그 자체가 이제 파시즘 체제였었고, 그래서 이제 제도 바깥과 안을 오고 가면서 통치를 했었던 세력이었는데 87년 헌정 체제 이후로 제도 안에서 또는 체제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보수적 지위를 차지하는 정도를 보이다가 이명박 때 한 번, 그리고 윤석열 때 결정적으로 체제 바깥을 나가는 세력들과 이제 교류가 일어나는 이 상태가 좀 오게 된 게 아니냐. 조금만 좀 짚어보자면요. 그러니까 2004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좀 20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파시즘 보시죠. 부활에 굉장히 좀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때였냐면, 지금 이제 노무현 시민센터인데, 노무현 이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탄핵 기간 중에 직무정지 기간 중에 총선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열린우리당이 아슬아슬 과반수를 차지하고 탄핵이 기각된 후에 복귀해서 그동안 이제 시민사회의 수건으로 꼽혔던 4대 개혁 입법을 추진을 해요. 그게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과거사기본법, 국가보안법 폐지안. 4대 기본법이 이른바 대한민국 체제를 흔드는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같은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연해요. 그 전에도 좀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지만 아스팔트 극우가 본격적으로 출연하면서 이 아스팔트 극우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의 아주 핵심 지지 기반으로 계속 이제 뿌리를 내린 거죠. 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이때부터 만들어진 이제 이것이고, 이 아스팔트 극우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의 주장 자체가, 지금 이제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원주의 반대예요. 다원주의 반대이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들은, 그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빨갱이는 죽여도 돼. 라는 이제 구호가 공공연하게, 이제 거리에 이제 나붙게 되고,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단식하는 유가족들 옆에서 폭식을 한다든가 대단히 폐륜적인 행동이죠. 폐륜적인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너무 지극하게 일상에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주장이 근데 이승만 신격화, 박정희 신격화 또 하나가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것들 이제 가짜뉴스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정당화 논리들을 만들어 갔는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좀 눈치를 좀 본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 기반이지만 그들은 어차피 핵심이니까. 근데 다른 지지 기반들에 좀 보이려고 나중에 좀 거리를 두는 듯한 일부 좀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한 당원들 좀 징계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벗어난 것 뿐이지 원래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은 바로 이 2004년도에 결집하기 시작한 아스팔트 극우, 뉴라이트를 결집했던 이건 변함은 없었어요. 늘 핵심 지지 기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위기 국면에서 이제 이 핵심 지지 기반들을 좀 털어내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딱 달라붙어 놓고, 그 다음을 모색할 거냐, 이런 점에서 이제 핵심 지지기관과의 이제 그 일체화, 이게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러면 전우영 교수님 말씀 이어서 이제 그러면 이 부상 과정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정적 계기를 2004년으로 이제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형성된 이제 아스팔트 우파와 뉴라이트 같은 데들이 새로운 이념과 어떤 그 에너지의 공급처, 이런 것들이 되면서, 당시 이제 집권했던 민주당 정부를 이제 반체제 내지 좌파, 빨갱이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좀 더 극단화시켜버리는, 자기가 극단화된 거면서. 그렇죠. 요런 게 이제 성장의 어떤 기초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원을 보신 건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씨앗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죠. 이른바 국민의힘, 그 이전 전신의 이른바 이제 보수의 한 축이라고 하는 정당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극우 반공주의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이제 이 외피를 바꾸는 거죠. 사실은 뉴라이트라는 외피를 입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은 젊은 연령층의 극우의 선동에 움직이는 일부 국힘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극우 반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지지 기반에 내려오는 이제 근원은 분명히 있는데. 사람은 계속 바뀐다란 말이죠. 근데 이 바뀐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은 과거하고 좀 다른 건 극우 파퓰리즘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치관이나 아니면 구성원들도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잣대로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고 이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심리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양상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이 극우 파퓰리즘에 이제 휩쓸리고 있는 이들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근데 그 불만의 실체가 정확하게 뭐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는. 하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공정담론이잖아요. 근데 이게 달리 얘기하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덜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담론이 힘을 얻었던 건 지금 현재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해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차원이라는 거고요. 그들이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의 이제 어떤 아스팔트 우파라고 이제 불렸던 세력들이라든가 이거하고 또는 이제 정당 내 정치인들하고 이들 중에 누가 이제 사실 이와 같은 경향을 주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긴 한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저희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요 세력의 어떤 구성 성분이랄까요? 이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처럼 애초부터 이승만 박정희를 신격화했던
반북 세력들, 그러니까 반북적 어떤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일부 있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노령층에서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젊은 층들도 일부 결합하고 있고, 중간에 뉴라이트라고 불리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일본을 바라보고자 했던 세력들도 있는데, 이게 이질적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공통의 어떤 가치관과 이념, 이런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나름대로 통합된 집단이라고 이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통합되고 개성되고 재생산되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의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데올로기는 재생산이 안 되면 이데올로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재생산됐느냐 하는 문제를 따질 필요는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시즘 또는 극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4가지 구성 요소를 보통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왕조 체제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막 공화정이 되었을 때 거기서 국가적 구심점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이제 통합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역설적으로 이제 독재 체제, 네.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독재 체제에 대한 좀 지지 기반으로 하는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반민주적. 두 번째로는 이제 전쟁 이후에 나타났던,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제 국가주의의 고향.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주의 또는 자민족 우월주의예요. 세 번째로는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이 러시아 혁명의 구호는 뭐였냐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에 단결하라였고,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내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 간 분쟁을 무시하고 민족 간 계급 투쟁을 앞선 그 이데올로기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노, 불만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네. 반공주의가 세 번째에 들어가고요. 네 번째는 이 반공주의면서 민족과 국가를 통합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좀 그래요. 우리 사고방식이 해방 이후에 손진태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워낙 민족주의가 고조됐던 해방 직후니까 그 시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이제 파시즘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네. 파시스모라고 하는 이태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단이란 뜻이에요. 예. 단결이란 뜻이죠.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근데 그 다음에 붙인 말이 이제 이 손진태 선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평등하면 단결하고 불평등하면 분열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계급주의와 민족주의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이제 제대된 이후에 이른바 이제 새로운 사고 패턴이 예, 있었는데, 이 파시스트들은 이런 평등에 관한 얘기를 전혀 안 해요. 평등에 관한 얘기를 하지를 않고 단결시키려고 그러면 무조건 단결을 평등 얘기해요. 없는 단결. 평등 없는 단결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국내적으로 계급 갈등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하나로 묶으려면 공통의 다른 이제 적대 요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렇죠. 이것이 이제 혐오 상대에 대한, 이게 타국에 대한 혐오든 자국 내 이민족 이질적 요소에 대한 혐오든 혐오 동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근거 있는 혐오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우생학이라든가 유대인이 무슨 독일인의 인자를 침탈한다든가 손 거짓말로 혐오 감정들을 동원하는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2차 대전 이전 파시즘의 공통 특징이었어요. 이 4가지가. 그런데 우리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식민지 통치의 지배에서 일본 파시즘의 그 흡수되는 바람에 한국 파시즘은 굉장히 기생적인 성격을 띄어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이 3가지 중에서 자민족 우월주의가 그렇죠. 없어요. 자민족 우월주의가 없고, 힘센 민족의 기생에서 파시스트가 되려고 하는, 그리고 힘센 민족의 기생에서 타자를 혐오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는데, 저는 태극기 부대라고 처음부터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 성조기 부대였죠. 예.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 그런 이스라엘 부대를 같이. 보면서 저게 이제 한국적 파시즘의 가장 전형적인 장면이다. 예. 자민족 그렇습니다. 우월주의가 빠져버리고 뭐가 허전하니까는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와야 예. 자기가 이제 중국을 혐오하든 북한을 무시하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적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식민지 기생적 파시즘의 성격을 이제 가지고 왔던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된. 그래서 있고, 그게 이제 통합적이다. 그런 이제 태극 부대가 등장한 게 바로 이명박 정권 때, 네. 노무현 정권 말기 이명박 정권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부터 내내 그랬어요. 내내 그랬다가 언제 잠깐 흔들렸냐면, 박정희 정권 말기에 카터가 인권 외교하면서 이제 네. 친미 반공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친미 쪽이 흔들리면서 그렇죠. 한동안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중심을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들어왔다가, 노무현 정권이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면서 썼던 핵심 그 과제가 이야기가 뭐였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반미하면 왜 안 되나? 미국에도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반미라는 코드를 잡아낸 거죠. 반미면 어떠냐? 반미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제가 잡아내면서 이제 이른바 노무현 정권으로 표현되는 이제 민주당 정권은 이
반미고 반미는 친북이고 네. 친북은 이제 종북이다라고 네. 하는 이런 일련의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면서 담론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서 친미 이제 반공으로 이제 자기의 위치를 잡았던 거죠. 내내 그랬어요. 내내 그런 식의 이제 이명박 정권 때 확실하게 박정희주의가 부활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부활하면서 이제 뭐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 결코 그들이 무슨 뭐 반제도권 제도권 이렇게 나뉘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핵심의 자리 잡고 있었지만 외견상 너무 심하다고 보일 때는 좀 거리를 두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급할 때는 핵심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생적, 변형적 예. 파시즘이 일부가 살짝 약화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역사를 하시니까 굉장히 풍부한 이 역사적인 디테일에 근거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 이제 정치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이제 제도권 밖과 안을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2016년 그리고 그 전 지금처럼 비슷한 탄핵의 시점에서도 이른바 태극기 부대 좋아하진 않으시지만 태극기 부대가 준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때 선거 부정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동안 잘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전면에 드러나서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30~40%가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정치학 쪽에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내세우는 게 이른바 이제 정서적 양극화라는 포인트거든요. 이게 두 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정당 간에 나눠져 있는 기준 자체가 사실은 뭐 정당이라고 하면 정책이나 이슈에 따라 가지고 나뉘고 지지 기반도 지지자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개의 정당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지금 이제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건 그냥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두 정당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정책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두 가지 이슈를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과거에는 정책적 이념적 양극화였다면 뭔가 명확한 정책이나 이슈에 기반한 양극화였다면 지금은 정서적 양극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하고 적이라는 거죠. 우리와 그들. 그러니까 이건 떼놓을 수 없는 정서적 간극이 굉장히 커진 거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상대방을 혐오하고 비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제로섬적인 사실은 정치가 뭔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가장 누구나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타협점을 찾는 게 기본적인 이 정치의 원리라면 그런 게 상관없고 이 정치적인 대결에서 승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패배를 하면 모든 걸 잃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극단적으로는 어떠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데 민주화 이후 2004년 이후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틀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정치 보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들,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 행복하게 생을 마감한 분들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임기 이후를 지낸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 보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의 고리라고 하는 게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건 좀 저도 좀 이견이 좀 있었어요.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는데 이제 많이들 써요. 이제 언론에서 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아도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정치 보복 하지 말라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언이기도 했었어요. 80년대. 근데 우리가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이 뭐가 있었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부터 좀 보죠. 노태우 그 전두환 이제 구속이 정치 보복이냐? YS 때. 이제 YS에 도대체 그 김영삼을 자기 끌어들여서 후계자로 만들어준 게 노태우인데 무슨 보복을 했겠어요? 그럼 보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영삼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편하게 이제 감옥 안 가셨죠. 안 갔는데 아들이 이제 감옥을 갔었죠. 아들이 감옥 갔는데 그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감옥 갔느냐? 아니거든요. 이회창, 김영삼 갈등 속에서 그 안에서 벌어진 검찰의 이제 수사였던 것이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이 다 이제 구속됐었죠. 그것도 김대중 정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노무현 정권이 그 전에 무슨 김대중 정권에 같은 자 당연히 뺀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제 정치 보복은 뭔가 당했던 사람이 복수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무슨 일을 당했었어요?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그야말로 노무현 정권에 검찰 동원해서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걸 다 털어가지고 이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까지 네.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정치 보복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뭘 이명박이 당한 게 있어야지 보복을 하죠. 그렇죠. 보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당한 사람이 대독 네. 주는 거잖아요. 보복이라는 언어는 단어 아닙니다. 자체가 보복 자체는. 네. 그건 일종의 이제 보복이라기보다는 반대 정파의 그야말로 이제 공격. 반패 정파에 대한 이제 네. 비물리적 테러. 예, 예. 였던 거죠. 근데 그 비물리적 테러라고 제가 볼 때는 한국 헌정사에서 부를 수 있는 사건이 이명박의 노무현 괴롭힘밖에 없었어요. 두 예. 번째가 이제 이 윤석열의 조국 이재명 괴롭힘. 예, 예. 이런 식의 이제 비물리적 정치 테러들은 있었는데 박근혜 이명박이 구속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무슨 뭐 문재인이 구속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예. 이미 이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의 심판들이 예. 있었던 것이고 그 검찰이 수사를 했던 것이고요. 특검이 수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정치 보복 프레임을 만들면 마치 정치 보복이 계속되는 불행한 형동사처럼 인식이 되는데 예. 그런 좀 그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잘 지적해 주셨고요.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크게 이견은 없는데, 이제 보복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뉘앙스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프레임으로 당에서 쓰이니까. 갚아준다는 아니다. 아, 예,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상대방을 괴롭힌다든지 징치하려고 하는 시도. 예.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화 초기,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는 그런 게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서적 양극화는 학자마다 이견이 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시작점을 이야기를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가 예,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보복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공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상대방을 징치하려고 하는 예, 시도는 적어도 2010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예. 그게 이제 정서적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지금 사건들이 말씀하신 됐다. 대로 문재인 정권 때의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정치 테러나 정치 보복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하겠죠. 예, 일단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치 보복이 반복돼 왔다라는 프레임보다는 예. 한국의 이른바 파시스트의 후계자들이 파시즘 세력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정적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사소한 거 트집 잡아가지고 계속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정보기관들, 권력기관들 동원해서 털고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방식들을 써왔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컨대 이명박 정권이 그랬고 윤석열 정권이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민주당이 어떤 정권이 그런 식의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사실 정치 권력 자체가 장악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검찰이 민주당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세력도 없었고 또 민주당 정권은 역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이 국정원의 현실 정치 개입 예. 금지 그거 지킨다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가장 대표적으로 들은 얘기가 국정원장 한 번도 독대한 적 없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 정보기관을 현실 정치에 동원하고 개입시키고 이번에도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 줄 테니까 협조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정보기관이라든가 국가 권력기관들을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써왔던 것을 써오는 것이 파시즘의 대표 특징이에요. 전체주의에. 근데 민주당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이제 유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이제 이 정서적 양극화 과정에서 적어도 형식적으로 보면 검찰 권력 등을 이용한 공권력에 의한 뭐 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것처럼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로 이명박 정부 이후로 그러니까 민주화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자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게 한 지난 15년 동안 벌어졌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게 결과로 다시 또 이제 정서적 양극화에 이제 기여하게 돼버리는. 그러나 이제 전 교수님 지적은 이게 이제 자칫하면 프레임으로 빠져서 마치 이제 보복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이제 비친 것으로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이렇게 짚어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혐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그 나이든 이제 전통적 아스팔트 우파, 강경 우파와 이 젊은 일베 세력들을 묶어주는 어떤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등장한 건데 이게 반중 정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전부터도 물론 있었지만 이게 반북 같은 데 좀 가려 있었다라고 할까? 뭐 이런데 이게 반중 정서가 어느 정도로 심해졌냐면 그러니까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위가 최근에 뭐 극우 유튜버끼리도 이제 화교몰이라고 해서 자기들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갈라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얼마나 무식하냐면 네. 반지성주의라고 그래서 80년 네. 중요한 특징이 화교는 네, 그러니까요. 한국에 있는 중국에서 이주해온 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죠. 네. 한 98% 이상이 산동성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해방이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네.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전부 이제 중화민국 국적, 예.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이에요.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타이완이 됐고요. 네. 그 당시에는 자유중국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자유중국 국적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제 반중적 태도를 고수했냐면 6.25 전쟁 벌어졌을 때 중공군이 들어오잖아요. 중공군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화교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의심받을 수가 있죠. 고향이 한 산동성이니까. 대부분 또 여기 들어온 중국군이 산동성 출신들이었어요. 네. 가까우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한국군에 네. 의용군을 주축해요. 근데 한국군에 편입도 안 되고요. 유엔군에 편입도 안 돼요. 그냥 의용군. 그냥 화교 의용군이에요. 한 200명 정도 규모가 됐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군 포로 신문이라든가 중국군까지 전투에 투입돼서 50여 명이 전사했어요. 50여 명이 전사했는데 단 한 명도 국가유공자 아하. 처우를 못 받았어요. 네. 한국군도 아니고 유엔군도 아니니까. 그게 지금 한국 화교들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거든요. 그렇게까지 수십 명 죽어가면서 한국을 위해서 자기 고국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화교는 반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재미동포가 있는데 한국인 재미동포가 있는데 미국인들이 야 저 김정은이 추종자다 이러고 테러하면 좀 미국인들이 무식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화교와 중국인들을 전혀 구분을 못해요. 네. 이 정도로 무식한 그 주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파시즘의 특징이에요. 예, 예. 근거 없는 혐오. 아무 근거 없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엉터리라는 걸 알 수 있는 주장인데도 그 엉터리를 믿어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예. 그게 파시즘의 무서운 구실이 일이에요. 필요한 거겠죠. 예, 그리고 구실이 구실이 지금 이제 네. 중국인 거고. 예, 예. 그 구실을 새로 만드는 거죠. 예, 예, 예. 이 포퓰리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공공의 적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적이 왜 적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 이게 합리성이 지배하지 않는. 지금 이제 이 이른바 극우 포퓰리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친미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천병이고 거기에 대척점으로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시스템, 공산주의 시스템을 보자 보니까 이제 그게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좀 또 뿌리를 좀 얘기를 네, 해보자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혐중의식, 사실 반중이 아니라 혐중이에요. 네. 중국을 좀 비하하는 예, 예, 그렇죠. 혐중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 이후부터였어요. 청일전쟁 이후 일부 이제 개화파 인사들이 일본에도 지는 나라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른바 4대 체제 하에서 일본에 지는 중국이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1898년에 한청 수호조약을 체결하는데 한청 수호조약이 우리가 개항 이후에 맺은 최초의 평등조약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중국은 우리도 좀 넘볼 수 있다고 싶었던 것이고 예, 특히 약해 보이는 거죠.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도발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이제 담론 전략을 펼쳐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수천 년간 중국의 지배를 당해왔고 지금도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들이 중국인들에게 박해받고 있는데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덕에 중국인들에게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의 담론 전략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은 사람이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이제 일본 천황제 파시즘의 조선인을 끌어들일 때, 왜냐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려면 한반도를 거쳐야 돼요. 한반도를 거쳐야 되고 한국인들이 뒤에서 일본을 밀어줘야 돼요. 반중과 반일 사이에서 한국인들이 반일을 선택하면 위험한 거예요. 네. 후방이. 그래서 계속 반중 한일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담론을 만들어 유포시켰고 이런 것들에 한국의 이른바 예술가 언론들이 적극 협조했어요. 만주 사변 이전에 있었던 만보산 사건 때 네. 조선일보가 의도적인 좀 오보를 해서 이제 한반도에서 중국인 학살 폭동이 일어나요. 네. 만보산 네. 사건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1930년대 말에 중일전쟁 이후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혐중 가요도 만들어요. 그게 유명한 왕서방 연서예요. 네, 네. 비단장수 왕서방.
그러니까 이바 친일 협중이라고 하는 걸 한 세트로 묶어서 한국인들한테 욕을 했던 거예요. 친일 협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일 협중 의식에서 해방이 되면서 친일은 이제 더 이상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었는데 한국 전쟁 터지고 중국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협중 의식은 반중 의식으로 굉장히 고조됐었어요. 이승만 정권 때 내내 이제 우리 그런 노래 부르고 자랐어요. 무찌르디야 오랑캐 몇백만이냐. 네. 계속 그랬다가 이게 극적으로 완화된 것이 전두환 정권 때 이제 대표적인 게 속초에 중국 민항기가 네, 착륙한 적이 네, 있었어요. 그랬죠. 87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막 선물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 이제 중국과 실제로 이제 실질적으로 국교를 열고 92년도에 가서 수교를 했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 눈 녹듯이 협중의식은 남았죠. 가난하다는 이유에서 협중이고 사회주의라는 이유에서 협중의식은 남았지만 이제 전면화되진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부터 외교 노선이 뭐였냐면 한일 군사 동맹. 문재인 정권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일본은 아니다. 군사동맹 관계를 한일 관계로 확장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한일 군사동맹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일의 공동적, 한미의 공동적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져 있어요. 여기다 일본을 끼워들이려면 북한을 상대로 한미일이 다 힘을 합쳐야 되나라고 하는 의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가상적을 중국으로 확장을 해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들어서자마자 중국 탈중국 주장하고 예. 그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뻔히 알면서도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협중을 조장한 측면들이 있고 이 협중을 조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제가 뭐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로 많이 나온 것이 청와대 행정관 중에 뭐 극우 유튜버들하고 예, 굉장히 예. 밀접한 관계에 있는 팀들이 홍보 쪽에 많다. 일했던. 서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한일 이른바 군사동맹을 추진하면서 그것의 정당화 논리로 협중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 이제 확대시켰던 예. 것이고 그게 이른바 자가 발전을 해서 이제 극우 집단 내에서는 협중이 기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아무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얘기조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 예를 들어서 화교가 뭐 중국을 위해서 일한다든가 더 웃기는 게 이제 부정선거론 같은 네, 거죠. 예. 뭐 중국이 전 세계 선거망을 네. 다 장악하고 있다. 아니 근데 왜 트럼프가 당선되게 놔뒀냔 말이에요. 하나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네. 그냥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할 줄 몰라요. 이게 이런 지적 무능력 상태가 사실은 파시즘의 원상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지경에 돼 있어요. 예.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이게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동아시아 정책 혹은 뭐 이 외교 정책의 모습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 이전 정부는 일종의 균형 외교 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은 우리가 친구로 두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적으로 두기도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와서 뭔가 균형제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저쪽 편에서 이제 유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가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시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주변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보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노령 세대들의 일종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상황인 거죠. 어찌 보면 과거에 일제시대를 겪으셨던 분들 혹은 거기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다 하셨던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됐다라는 예. 건데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내가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는 그냥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그냥 진위는 따지지 않고 그냥 갖다 붙이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예. 나오는 거죠. 예. 이런 현상이 이제 되게 국제적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한국적 이 파시즘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뿌리도 있었지만 좀 더 독특한 면모가 있는 것이냐. 이를테면 이제 트럼프의 이제 재집권 과정, 그 브라질 보우소나루와 선거 패배에 이은 이제 폭동, 또는 이제 폴란드 같은 데에서 법과 정의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 침탈 시도를 했던 것들,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유럽만 해도 그나마 이제 좀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한 주류 정당 진출하지 못했지만, 미국 등지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주류 정당이 극우화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제 보이고, 한국도 쫓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이 좀 더 주도적인 것이냐, 애초부터 뭔가 좀 특별한 것이냐, 아니면 종속적인 것이냐, 어떨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네. 좀 추가로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에서 자꾸 이제 민주당을 친중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뭐 짜이밍이다 네. 이런 식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역대 그동안에 한중 관계에서 이제 물꼬를 튼 사람들은 그 국교 정상화한 건 노태우 정부였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안 가는데 미국 대통령도 안 가는데 혼자 그 중국 전승절에 가가지고 시진핑 옆에서 사진 찍은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최고 단계로 한중 관계를 격상시켰거든요. 한중 관계를 격상시키고 계속 진척시켜온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계열이에요. 그렇죠. 아까 균형이가 말씀하셨지만 무슨 노무현, 김대중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혼밥 먹는 푸대접 받았다고 이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친중이 나와요. 그죠? 그걸 그때 이제 그 중국을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리고 문재인을 대통령을 욕했죠. 중국 가서 푸대접 받았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친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푸대접 받은 사람이 어떻게 친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역사적 맥락도 없고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지성주의적 파시즘의 이제 위험성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좀 세계적인 흐름이고 저는 이 출발은 이미 이제 레이건이 1980년에 레이건이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케인즈주의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이때 이미 이제 파시즘 부활에 싹이 섰다. 왜냐하면 20세기 파시즘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흔히 신자주의, 신보수주의 얘기하지만 사실은 파시즘 자유주의가 파시즘으로 이어졌던 것이고요. 이 신자유주의가 신파시즘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좀 일찍 좀 앞치기로 가보자면 필리핀이 민주화 운동 과정이 좀 우리랑 좀 흡사하죠. 마르코스가 물러나기 직전에 이제 물론 직후에 우리도 이제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었고요. 근데 필리핀에서 지금은 이제 다시금 마르코스의 아들이 대통령이고 이멜다가 여전히 지금 장관이에요. 근데 그 유명했던 이멜다가 거기 가서 두테르테 정부가 있었고 두테르테 딸하고 그 마르코스 아들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정권을 만들었다가 좀 또 결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테르테 정권 그다음에 이제 티르키의 에르도안 정권,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권 이런 정권들이 트럼프에 선행하거나 트럼프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적인 우경화, 이제 신자유주의, 신파시즘의 부활을 선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나마 좀 이렇게 그 흐름에서는 좀 이렇게 파시즘 후계자들 중에서도 좀 질 나쁜 정치가들을 좀 우리가 많이 겪었죠. 이명박, 박근혜 같은 또 윤석열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늦어졌다. 늦어졌다기보다는 좀 저항력이 좀 생긴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칠레에서도 피노체트 딸이 이제 상원의원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와 거기서 경제적으로 몰락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제 좀 힘이 없는 이런 세력들 사이에 뭐를 자극하냐면 분노가 쌓여요. 이 분노 자극이 이제 혐오 감정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이제 분노를 내모는데 분노할 지점을 지적하는데 능숙한 것이 파시즘이기 때문에 참어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1980년 레이건 등장 이후 지속화된 경향인데 한국은 87년 민주화 이후 이제 약간 흐름에서 좀 벗어나 있다가 질 나쁜 이제 파시스트 지도자들이 갖게 되면서 사전에 좀 더 예방 주사를 맞은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사실은 이제 그 레이건 대처의 신자유주의를 경제 정책의 중심에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그때 더 실용주의라는 걸 얘기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하는 건 뭐 4대강이라든가 자원 외교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어마어마한 국고를 좀 낭비했잖아요. 그건 뭐 드러난 사건들이고 사실 그 피해는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좀 저항력이 생겼고 이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나타나냐면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계속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가 예를 들어 지난번 선거 때 이제 패배했지만 0.73% 패배했지만 1대1 대결에서는 최고 성적을 거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990년 3당 합당 이래 그 당이 과반수를 놓친 적이 거의 없어요. 열린우리당 때 아주 역풍 때문에 잠시 뺏긴 거 말고는
이명박 박근혜 때도 내내 압도적 다수였죠. 네. 그러다가 지난 총선에서 연거푸 2번, 이제 대선 빼놓고 연거푸 2번, 백석 전후로 이제 위축돼 버렸죠. 이 자체가 이른바 그동안 이제 이른바 파시즘에 대한 이제 필리핀에서 벌어졌든가 브라질에서 벌어졌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같이 벌어질 수 있었던 양상인데 예. 좀 실제로 그 파시즘 세력이 또는 이제 신파시스트 세력이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사회 안정 측면에서나 무능하다는 걸 확인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라고 봐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에서 약간의 이견도 있고 그렇긴 네. 한데 이제 역사학자가 보는 시각과 정치학자가 보는 시각은 약간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 이제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레이건 대처류의 신자유주의가 지금의 씨앗이다. 뭐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예. 하는 게 그러니까 예. 이게 트럼프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우파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사실 정치적 경험도 일천한 상황에서 이제 이 신인처럼 등장을 해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2번이나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 2016년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런데 2024년 작년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미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흐름을 보면 사실은 레이건 이후 쭉 우경화가 그렇게 돼서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결정적인 계기들이 몇 번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오바마의 당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오바마의 당선 시기에 2010년에 미국의 이제 티파티라고 하는 예. 구구 사실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집단들이죠. 그들이 이제 뭔가 선거에 나서서 이제 후보 경선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본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공화당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본격화된 건 사실은 2008년 이후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레이건이 뿌린 씨앗이 거기까지 갔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예. 이제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오바마 당선이, 사실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에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네. 마이너리티 대통령, 예. 흑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백래시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사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뭐 이제 미국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레비츠키나 뭐 이런 미국의 이제 정치학자들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네.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런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책을 냈던 이유는 사실은 이들은 남미 전공자들이거든요. 남미의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설마 미국에서 나타날까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노골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지금 아마 또 이분들은 또 책을 쓰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완전히 16년 상황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굉장히 과도한 정책들을 트럼프 2기에서는 이미 이제 실행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건 틀림없는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과거에는 신생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남미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도 많이 예. 나타난다. 근데 그 정도의 차이를 보면 사실은 서유럽에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들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이들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역할까지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그렇죠. 거죠. 권력으로 진출하지까지 못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를 사실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우리 논의거리에 나오겠지만 대통령제 그리고 양당제 근거한 대통령제가 이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서유럽에서 그러한 갈등이 폭발적으로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느 한 정당이 승자적 독식으로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거기는 이제 이른바 헌법 정치제도나 내부의 선거제도의 특수성이 분명히 제도권, 있다. 주류 연합이 결성이 가능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학자시니까 사실 지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게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왜 네. 작년에 막 이런 극우 포퓰리스트들 유럽에서도 큰일 났다. 예. 이민에 반대하는 정치인 네. 너무 많고 그들이 다수당이 됐다. 근데 실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케이스거든요. 네덜란드에 이제 극우 트럼프와 같은 정치인이 나와서 지난번에 1당이 됐어요. 네. 근데 네덜란드의 의회 구성원이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당이라 해봐야 40몇 석. 예. 그러니까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정당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적인 완충 장치가 서유럽에는 있다라는 거. 대통령제, 양당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런 갈등이 불거졌을 때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 네. 폭발적으로 나타내는 일종의 이 제도적인 취약성이 분명히 있다. 네, 극단주의 우파가 실제로 권력을 잡고 이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승자 네.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도 이제 그런 구조에 그런 영향이 구조에 있는 이제 거고. 뭐 제도 자체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제 그거의 네. 위험성은 옛날부터 얘기를 해왔기 네. 때문에, 근데 그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이 권력 장악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혹은 이런 폭력적인 시스템으로 나타날 수 있는 네, 네. 여지는 조금 더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네. 저는 좀 일종의 좀 사회 심리랄까요? 네. 문화 형성을 기반을 좀 보자면 제가 이제 트럼프를 레이건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레이건 키즈였다. 네, 예. 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레이건 시대에 횡행했던 신자유주의에 이제 트럼프가 그때 막 이제 사업을 하면서 네. 80년대 사업을 하면서 이른바 자본 중심, 경쟁 중심, 승자 중심 이 이데올로기에 깊숙이 젖어들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레이건이 말한 것은 사실 그런 식의 극우 파시스트 포퓰리스트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었는데 네. 그 당시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일종의 전략이었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자란 세대가 이른바 트럼프주의자들이 네, 네, 네. 대거 형성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은 굉장히 오래된 이제 역사적 뿌리, 미국 공화당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집단이고 자체 내에 이른바 이제 오래된 좀 정치적 의제들, 아젠다들을 다 많이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공화당원이 아니었었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윤석열처럼 공화당에서 스카우트, 공화당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트럼프주의자가.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이상했어요. 저렇게 오랜 민주정의 뿌리를 가진 나라가 어디서 그 듣보잡 깡패같이 생긴 깡패 같은 사람한테 순식간에 먹혀버리느냐. 먹혀버린 것부터 끝나지 않고 그들이 전부 트럼프주의자로 전향을 하느냐. 네.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이른바 데모크라시의 미래에 대한 좀 암울한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이 지금 국민의힘도 그래요. 네, 비슷한 모습.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검찰주의자였었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수사해서 괴롭히고, 그냥, 뭐 자기가 좀 봐줘야 되겠다 싶으면 봐주고, 이런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내란을 벌였으면, 정상적이라면, 저거 우리 당하고는 달라. 우리 당 원래 저런 생각 안 했었는데, 제가 와서 이상한 짓 했어. 이렇게 좀 정체를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따라가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사실은 이게 문제이고, 그것이 과연 양당제의 문제에서 온 문제냐, 아니면 어떤 일종의 좀 사회심리적, 문화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 유사성은 이제 제도적 유사성에 근거하냐, 그렇죠.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이게 이제 내각제라고 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든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이게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과 국힘이 이를테면 지금 이제 정광훈 극우 세력 같은. 거기에 이제 장악되어가는 과정에 일종의 이제 공통된 부분이 트럼프는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원이 아니었고 공화당 후보로 픽업된 인물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이 픽업이 돼서 뭐 우여곡절 때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선거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 공천에 트럼피안 이른바 트럼프 지지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 자기의 로열리스트들을 이제 의회에 보낸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경선에서 계속 통과시키죠. 그렇죠. 공화당 내부를 변화시키는 모습인데 국힘 사실 굉장히 그 정당 내 민주주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공화당은 민주주의가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다양성이 없는 정당. 근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20년 총선에서 졌고요. 2016년은 뭐 비슷비슷했지만 그때는 뭐 다당제 구조였고 2024년에 또 졌단 말이에요. 근데 계열 정당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공천 파동이 계속 있어요. 개파를 중심으로 자기 개파에 있는 사람들을 다 후보로 만들죠. 그리고 당선을 시키죠. 안전 지역구로 보내서. 그래서 자기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정당 내부의 인사들을 이제 쳐내가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가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경험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지난 여러 차례의 총선에서의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게 개파에 줄을 쓰지 않으면 떨어지게 됐더라. 몇몇 극렬 지지자들이 이제 이른바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개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도 그렇고 국힘도
건강하지 못한 정당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정당. 음. 근데 사실 거기에 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 자체도 문제지만 정당 내부에서 생각보다 소선거구제나 양당 시스템에서 이제 하나의 정당 내부에서도 정당 내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취약하게 위험에 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네. 현실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유럽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지역구 공천하는 과정, 소선거구에서. 여기서 이제 이 극단적 소수가 정당을 잠식하면 이들의 이제 힘이 공천의, 그러니까 후보 선정의 주도력으로 작동을 하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정당이 주도력을 잃은 채 이 극단적 목소리가 이제 이 정당 자체를 지배해버리는 그렇죠. 이 정당 구조의 취약성이 결합되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일 것 같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좋은 건 나쁜 거 이렇게 가릴 것도 없이 어쨌든 그들의 정치적인 주도자들이 지지자들을 끌어오는 모양새였다면 지금은 박근혜 탄핵 이후로 잠시 안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이후의 모습들은 아스팔트 우파가 들어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사람들로 앉혀놓고 지금 내란 이후로도 결국은 권성동이라든가 이런 그 주도 세력들이 그 목소리를 그냥 받아안는 형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완벽히 바뀌게 된 것이냐. 네. 역사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런 적들이 좀 있었나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관심을 예. 좀 반대로 던져보죠. 네. 안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애초에 원래부터 그랬다. 네. 예.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잡아온 역사를 보면 이제 민자당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 네. 앞에 뭐 공화당이나 자유당은 빼고 민자당부터 시작하면 김영삼 정권이 들어와서 민자당 정권이었거든요. 네.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했어요. 그래서 잘 따라가요. 그다음에 김영삼 정권 때 이제 말기에 이제 김영삼이 위기에 그 IMF 나오고 이제 인기가 확 떨어지니까 이제 이회창이 막 김영삼을 공격했어요. 그래도 다 이회창 당이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명박 이제 2번 연속 떨어지고 이명박이 후보가 돼서는 또 이회창 공격을 그렇게 해요. 네. 박근혜가 대통령 돼서는 또 이명박 공격을 참 많이 했어요. 심지어 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도 하고. 그래서 박근혜 당이 돼요. 윤석열이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이 일을 벌였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탄핵 때문에 이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때는 아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이제 자기 중심을 가지고 그 국민의힘 나름의 아젠다와 의제에 적합한 후보를 낸 적은 없어요. 당대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서 될 만하다 싶으면 아무나 후보를 내려오고 그 후보의 주장에 완전히 당이 몰입해버리는 같은 주장을 펼치고 예. 일체화되는 그런 역사들을 반복해 왔죠. 좀 이런 말이 있어요. 송나라 시대 12세기에 그러니까 이제 벌써 1000년 가까이 됐는데 구영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소인은 이익을 따라 모이니 그래서 당이라 하고 네. 군자는 의를 따라 모이니 그걸 붕이라 한다. 네. 합해서 붕당이에요. 네. 근데 당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거 참 잘 지은 것 같긴 해요. 우리 그 현대 정당 당의 정치에서 속성이 원래 그렇다. 당의 속성이 이익을 따라 모이는 예. 것이긴 한데 정치 권력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네. 뭔가 좀 아젠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당은 스스로의 아젠다를 만든 적이 없고 언제 바뀌냐면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바뀌어요. 네. 대통령의 사당이에요, 늘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또 그런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해오는 하는데 이 윤석열 씨는 이제 대통령 거수기 역할을 하기에는 워낙 장이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뒤집어 엎겠다고 쿠데타를 감행한 거 아니에요, 예. 계엄령을 감행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안 그런 적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유 교수님 말씀도 드릴 텐데 그나마 이제 정당 엘리트라고 부르는 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념은 별로 없고 이제 정책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권력자, 새로운 권력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당 체제를 유지한 건 맞는데 그 전까지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이제 지지자들이 따르는 모양새였다면 지금은 지지자들이 이제 아스팔트 우파들이 대거 들어가서 위에다가 계속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 그래서 정당의 어떤 주도자들이 그것들을 눈치를 보면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 요 상태. 그래서 비제도권적 어떤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상태. 요건 좀 특이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뭐 일단 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죠. 고전을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당이라는 말에 이제 기원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게 정당에 대한 정의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퍼블릭 유틸리티.
라는 말이거든요. 예.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집단. 그런데 그 말의 포인트는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뭔가 지지자들과 뭐 여론을 중심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후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구현해내는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현안들을 계속해서 신속하게 발굴해내서 뭔가 의제화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면 우리나라의 정당은 그런 기능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죠. 네. 국힘은 뭐 정도가 심하고 사실은 민주당도 저는 뭐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뭐 한 3, 40년을 살아오고 있지만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겪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 왜 사실은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이 이제 외피를 계속 바꿔 쓰기는 했죠. 아까 말씀하신 선거 때마다 이명박이 등장하면서 실용보수 이야기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선거 국면에.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당이 허약하다 보니까 이 집권 이후의 국정 운영이라는 게 캠프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사실은 정당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그 캠프, 자기의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제 그 선거 이후에 다양한 뭐 이제 이 농공 행성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게 자체가 이제 허약한 정당 정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이제 이념이나 아젠다가 없어도 되는 정당이었다는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파시즘의 하나의 기반이 이제 반지성주의라고 말씀드렸던 또 하나가 왕이 없는 시대의 왕당파 사고. 독재를 추종하고 독재가 없으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이 생각하는 왕이 없는 시대의 왕당파 사고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현상적으로 아스팔트 극우들한테 끌려가는 것 같이 보여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국민의힘이 확실한 윤석열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윤석열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가 자기 내부의 리더십이 없고 아스팔트 극우가 따라갈 추종 세력이 없는 거예요. 추종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저 아스팔트 극우들은 늘 그랬어요. 이명박 시절에는 이명박을 위해서 시위를 했고요. 박근혜 시절에는 박근혜를 위해서 탄핵 반대 시위를 그때도 했었어요. 탄핵 반대 시위 격렬하게 했었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포스트 박근혜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했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그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빨리 만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위기다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때 탄핵에 찬성하고 했다가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혼났는데 윤석열 얘기가 그러잖아요. 1년만 있으면 다 찍어주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 끝까지 가자. 이것도 이제 정확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상적으로 아스팔트 극우에 대한 이제 통솔권을 가진 히틀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이제 역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아스팔트 극우의 주장이 국민의힘으로 역으로 흘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줘야 되는데 이제 일관된 사인을 주지 못하니까 그 사인을 주겠다고 나선 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들의 이제 새로운 대표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건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좀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내에 확실한 리더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십 공백의 과거에 이제 리더십 후계자로 좀 지목되었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반대파로 이제 낙인 찍히고 이런 상태에서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뭔가 계속 반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 그거잖아요. 저 아스팔트 극우가 네 팀으로 분열되었다고. 그게 바로 위에서 지시하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유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제 정당 정치 자체가 또 허약했고 국민의힘 특히 그랬고 정당 리더십이 굉장히 약한 정당이긴 한데 이제 정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차기 권력자 내지 현 권력자가 있으면 그를 중심으로 뭔가 왕당파적인 모습을 보인다. 거기서 이제 통제도 가능하고 일종의 거리두기 제스처도 가능하고 했던 것인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권위의 공백이 생겨 버리니까 그걸로 거꾸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 어떤 면에서는 그 2016년과 2024년의 상황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게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렇게 확 흘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리더십이었는데 그 리더십 자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고 뭐 탄핵 결의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 자체는 사실은 그 이전에 예. 리더들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고 네. 굉장히 선동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2016년은 아까 이제 아스팔트 극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거리에서 이른바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소수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 곳이 있었다. 예. 예를 들면 당시에는 다른 이제 대한정당이 있었다면 예. 지금은 대한정당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힘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고 싶어도 사실은 갈 만한 곳이 없고 민주당으로는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이.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분당이라도 혹시라도 되면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결론으로 좀 이어가면서 그럼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당과 세력을 어찌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제도권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원래 계속해서 걸러지면서 뭔가 이제 헌법 체제 안에서 경쟁하는 이념적으로 경쟁하고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정당 체제를 구축하는 건 뭐 정치학적으로서는 당연한 꿈이실 테고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이게 현재 이 진행 방향으로 가면 과연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축출되고 개혁되면서 뭔가 자리를 잡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든단 말이에요. 우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해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정당이에요. 네. 이미 많은 그런 행동을 해왔고 이른바 헌법의 근거에서 정당이 해산돼도 별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당이긴 인 거는 틀림없는데 그게 맞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스팔트 극우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이른바 중도 우파, 그러니까 유권자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기울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렬한 지지자들이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힘이 해산되면 저는 오히려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제도권 밖에 있는 세력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포션 자체를 다 먹어가는 예를 들어 의원 정당으로서 해산된다거나 이런 일이 해산된다면 벌어지면, 예. 그 공백을 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 예, 오히려 정광훈당이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을 만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예. 거고요. 이제 2차 대전이 제가 반파시즘 전선이라고 네.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끝나고 세계인권선언 48년에 제정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첫 번째 이제 항목이 그거였어요.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난 존재이고 각자가 존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성별, 피부색 그리고 정치적 신념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다원주의가 반파시즘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예. 누구도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며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신파시즘은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한 혐오 사상에 기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또 인류의 합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국민의힘을 그래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물론 많은 거죠. 근데 좀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파시즘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 100년, 80년 가까이 된 거, 80년째 된 거죠. 파시즘을 청산하지 못한 채 그걸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사회 심리적 문제에서 보자면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로 형성해 왔어요. 저만 해도 파시즘을 배워왔으니까 예. 그게 올바른 정치적 태도라고 배워왔으니까 한국적 민주주의가 세상에서 최고이고 공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에서 내내 그랬어요. 예. 좀 뭐 태어났을 때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한 다음이었고요. 고등학교 졸업 직전까지 시험 공부 맨날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 이 땅에 뿌리 박자 외우면서 되게 잘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청년 시절이었죠. 청년 시절에. 그리고 윤석열의 청년 시절이었고요.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윤석열하고 저하고 뭐 딱 2살 차이인데, 예. 2년 차이인데. 그렇게 배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받은 교육은 전부 파시즘 교육이었어요. 파시즘이 최고다라고 하는 교육이었고요. 근데 그런 교육 속에서 이제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세력이 커지는 건 커진 건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 세계의 우경화를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우경화했어요. 예. 우리 사회가 우경화해서 그 진보 정당들이 좀 사라져 버렸잖아요, 거의. 예. 의석수가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사실 한 번도 스스로 보수정당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민주당의 이념은 실용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명박이 내세웠던 실용주의. 똑같아요. 이름은 똑같아요. 스스로 보수정당을 표방한 거거든요. 근데도 한국 사회가 우경화하다 보니까 마치 그 국민의힘 같은 파시즘 정당이 보수정당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스스로 진보정당을 표방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없어요.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진보라는 말을 쓰긴 써요. 예. 근데 저는 저게 과연 진보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진보정당이 지금 소멸해 가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마치 보수와 진보의 양당구지처럼 되어 있는 이 착시 현상을 대중들한테 좀 교정해 줄 필요가 있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이제 이번 그 내란 사태 이후에 정말 노골적으로 내란 선동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심지어 내란 심판에도 반대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복귀를 주장하고 하는 등의 너무나 명백하게 헌법상으로 보자면 무력을 동원해서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명백한데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진당이 해산 선고 받을 때 그 정도의 비례 따지면 한 10번 정도 해산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정당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해산을 못 시킬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역량 자체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근데 해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해산이 되고 나야 사실 전광훈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당은 이제 국민의힘처럼 오랫동안 자기가 무슨 합리적 보수인 것처럼 행세한 적은 없어요. 예. 대놓고 이제 극우정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우정당 하나 두고 유럽식으로 극우정당 하나 두고 정말 이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이제 예컨대 극우정당이 있고 보수당이 있고 뭐 자유당이 있고 노동당이 있는 영국식이든 프랑스식이든 그런 식으로 정치권이 좀 개편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치의식을 심어주는 방편이긴 할 텐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의 앞에 놓인 과제이긴 한데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힘이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 그 정도가 되질 않아서 저걸 해산시키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저 당이 해산돼야 한국 민주주의가 그나마 이제 좀 제대로 뿌리를 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산은 어렵겠으나 해산되는 건 옳고 필요하며 만약에 해산이 되면 극우 정당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소수화시킬 수 있을 극우라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좀 분명해져서 차라리 좀 선이 그어지겠죠. 예. 좀 자존심 상해서 전광훈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예, 그러니까요. 예. 헌법적으로 해산을 하는 거는 뭐 가능해요. 저는 뭐 통진당 해산될 때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당은 사실은 지지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요. 정당이 해산하는 과정은 선거에서 해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안 찍는 상황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정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법률적으로 이거를 해산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거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선거 정당을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이 계속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맨날 개헌, 헌법을 바꿔야 된다 이 이야기 말고도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승자 독식의 정치 체제가 있고요. 그걸 이제 부추기는 뒷받침하는 선거 제도가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제 두 정당이 독식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깨는 노력을 해왔느냐. 저는 국힘 한 적 없고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 안 했다. 지금 민주당이 어차피 이제 국회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크게 이제 제도적인 것과 제도 밖에 있는 것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에서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되고요. 근데 계속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멋있게 지면 뭔 소용이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정당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 입으로 그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의 왜곡을 계속 만들어 왔고, 그러니까 선거제도, 위성정당 안 만들고 선거제도를 뭐 이른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고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한들 이쪽에서는 하면 안 된다. 안 하는 게 훨씬 안 낫다. 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정치학자들이 생각하는 고집이고 명분인데 현실적으로 안 그래라고 이제 안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훨씬 더 지금 같은 상황처럼 가지는 않았을 거고. 또 하나는 국회 내에 사실은 제가 이제 2016년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조금 제도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그거를
잃었다, 상실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 내에 다양한 정당이 들어갔는데 그 정당이 정착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유권자 차원에서 뭐 이들을 싫어해서 좋아해서 이게 아니라 국회 내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군소정당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막고 있는 족쇄 같은 조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 구성 기준. 20명. 이건 10명으로 낮춰라. 과거서부터 옛날엔 10명이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정당 설립 규정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정당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른바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당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정당을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정당 설립 규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정당으로 실사 전국 정당만 가능한 그러니까 두 개의 정당밖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요거를 완화해야 된다. 할 수 있거든요. 정당법을 바꾸면 되니까. 사실은 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스팔트 구구든 뭐 이른바 극렬 팬덤이든 뭐 이런 이제 일종의 좀 편향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당 내부에서 좀 징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하나는 이제 윤리특위를 제대로 구성하는 거거든요. 윤리특위. 있긴 한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정당의 주류 계층 지지 집단과 맞지 않는 뭔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징벌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를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게 이제 제도를 바꿈으로써 할 수 있는 지금 가능한 얘기고요. 제도 외적인 노력은 지금 이제 극우 포퓰리즘, 사실 포퓰리즘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지금 많이 융성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소셜미디어에 우리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폐해가 이제 가셔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영국의 정당이나 이제 북유럽의 정당들은 정당 스스로 이른바 이제 디지털 윤리 강령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에 협력하지도 않고 우리의 당원이 이러한 목소리에 협력하는 순간 우리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겠다. 이런 거를 강령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의 정당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목소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자기 정강 정책을 안 지킨다는 얘기죠.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없어요. 애초에 없고. 디지털 윤리 강령은 없어요. 우리나라 정당이. 지금 누구나 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당 스스로 자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정서적 양극화를 지금 두 집단으로 나눠서 굉장히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여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싸우겠죠. 모이면 싸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거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제도 안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저렇게 싸우지 말고 제도 안에서. 북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 박람회 이런 거를 해요. 주요 정당과 국회의 공적인 기관이 이제 서포트를 함으로써. 그래서 다양한 가면 기념품도 줍니까? 기념품도 주고요. 다양한 정당들 직접 만날 수 있는 일종의 페스티벌이에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가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듣고 정당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적 자리를 마련을 하는데 우리 정당들은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미약하나마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전혀 모를 만큼 위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들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또 지난번에 서복경 교수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이런 소규모 정당들이 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높여서 결국은 내 의사 반영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전체 구조 안에서 극단적인 그 어떤 세력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줄어들게 된다. 당연하죠.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노력. 그리고 이제 정당이 직접 이제 소통하면서 과잉한 어떤 당원의 개입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또 적절히 쳐낼 수 있는 그런 원칙적인 구조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요약은 좀 되는데요. 근데 정 이제 교수님. 저는 이제 승자독식이라는 말을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쓰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폭동 가담자들 전부 사면하고 대신에 그 폭동 사건 수사했던 검찰, FBI 수사위원들 뭐 해고한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정확한 정치 보복이죠. 미국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1910년부터 이 승만정 관계도 사실상 한국전쟁 그 휴전 직후였기 때문에 사실 군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1987년까지 우리가 77년간 군정 상태에 있었어요. 해방 이후 민주공화정 80년이라고 하지만 그 동안에 이제 이른바 국민의힘 계열에서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 세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권을 놓친 기간은 15년밖에 안 돼요. 이명박 정권 들어왔을 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이 공공기관 내에서 특히 노무현 정권이 만들었던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에서 정신교육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정신교육을 하러 와가지고는 이 위원회 사람들한테 이제 앞으로 잘해라. 과거사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는 네. 이명박 당선됐을 때 만세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네. 딱 주고 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검찰, 국정원, 그다음 국세청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힘 있는 권력 기관들 자체가 네. 각자의 정책 성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들어오면 비협조하거나 네. 태업하거나 들이받거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들이받듯이 이렇게 되고요. 네. 오히려 이제 과거 군사 독재 후계 정부들이 계속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한 몸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에이전트를 역사들을 하는, 해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국가의 엘리트 집단 자체가, 국가의 권력기관 자체가 이미 정책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정권이 같이 들어와 버리면 이 정권이 들어온다고 이 사람들이 바뀌질 않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찰 한번 행동을 보세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지만 이 내란 수사가 지금 도대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심지어는 이제 검찰총장 자신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무슨 좀더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자독식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정도의 아주 일천한 민주주의 역사를 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수백 년간 그 공화당 민주당의 정권이 바뀌면서 권력기관들이라든가 중요한 수사기관이라든가 심지어 후보 때 FBI 국장 계속 이제 그거 했던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런 식의 문제가 그런 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각 조직 논리가 권력기관들의 조직 논리가 나름대로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승자독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적어도 이 국가기관들을 중립화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건 제도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좀 봐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역사를 쌓아나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야 된다. 네, 민주주의 역사를 쌓아나가면서 이 권력 집단들이 예. 진짜 중립적이 되어서 정당 정치가 국가기관 자체를 이제 어떻게 좀 통제할 수 있거나 네. 이런 방식이 되어야지.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승자독식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이제 허무하다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간이 좀 누적이 돼서 이른바 이제 극우 정치하고 나머지 쪽하고 이른바 국가를 지배한 시간들이 좀 서로 누적이 돼서 이게 뭐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날지 100년이 지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 좀 형국이고 지금 상태에서 무슨 어떤 정당이 정치를 잡아서 뭘 네. 한다고 해서 이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독재 친화적 성격, 독재 친화적 성격, 또 부패 친화적 성격 이것들을 한순간에 기억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다. 예. 말씀에 이어서 이제 뭐 시간이 참 거의 안 남았어요. 결국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야 되긴 하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 좀 더 더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원래 이제 저희 정주의 토론 지금 계속 진행해 오는 거는 새로운 정부에게 다시 만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로드맵을 요청하는 그리고 제안하는 이런 식의 기능적 목적이 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정당에 관련된 문제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상당히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정부가 특정 정치 세력이 정부를 수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가기관의 권력기관들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반대해버리거나 안 움직여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좀 어려운 일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뭐 정부 내지 정당들이 이제 해야 될 일과 지금 특히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네. 한편으로는 설마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다시 한번 지금 상황에서도 재집권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이것도 비등비등한 싸움들이 되면서 결국은 극단주의가 제대로 정권을 잡는 또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불안도 좀 있으실 거라서 이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거나 격려를 드리거나 아니면 또 냉정하게 사고하게 만드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유 교수님.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이제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했지만 제가 공부할 때 미국 정치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습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배워갔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회 장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더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막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미국도 저렇게 되고 아마 어마어마한 소송전이 벌어질 텐데
그게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겠죠. 근데 당분간은 굉장히 시끄러울 상황이라서 뭐 우리가 이제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게 법치에 기반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법치와 민주주의가 이제 두 가지 틀인데 이 두 개가 작동을 제대로 해 왔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지금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냉소나 혐오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나의 목소리가 선거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정당을 통해서든 이 국정 혹은 국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압력을 가해야 된다. 그러려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희망적인 건 이게 고전적인 얘기인데 미국에서 이제 정치학을 배우면 가장 이제 교과서처럼 읽는 게 아메리칸 보터라는 책인데 그 논지는 유권자들은 바보다라는 식이거든요. 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지만 유권자들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뭐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사실은 정치에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합리적인 사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민주주의 유권자의 저력을 믿으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들이 샤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샤이가 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자, 정 교수님. 이제 민주제의 반대말은 군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국의 좀 선구자들이 언제부터 했냐면 일산의격 이후부터 해요.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는데 주권을 되찾으면 저걸 다시 고종 순종한테 줘야 되나. 그럼 이제 당시에는 사실은 민주공화국이 미국과 프랑스밖에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제 군주한테 다시 줄 수는 없다. 이제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뭐가 문제냐면 군주제 국가에서는요, 군주가 어리석으면 진짜 나라가 완전 망하게 되는 것이고, 연산군 같은 군주가 들어서면 정말 이제 온 백성이 도탄에 빠지는 것이고, 세종 같은 군주가 나오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군주제 시대에는 군주 개개인의 자질과 성품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럼 민주제를 만들려고 하면 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민의 평균 수준이 어떤 애에 따라서 이 나라가 연산군 시대를 겪을 수도 있고 세종 시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생각한 것이 민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민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1907년에 만든 이제 독립운동단체 이름이 신민회였거든요. 민이 새로워지자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세운 몇 가지 강령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자주 모이자.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고 필요할 때 뭉치자는 거였어요. 뭐 전화란대로 요약하면 무슨 뭐 사회의 확장이니 교육의 개발이니 무슨 민지의 향상이니 별별 이런 이름들을 붙였는데 그 당시 용어로 제 나름대로 이제 현대어로 정리하자면 모이자, 배우자, 나누자, 뭉치자 정도 돼요. 이건 1907년경, 1905년 이후부터 나타난 일종의 민중운동이라든가 민주화 운동의 강령이었어요. 민주화운동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래야 민이 달라지고 그래야 민주국가를 만들더라도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여기서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잖아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계몽운동 당시에 1907년, 8년 계몽운동 당시에 하던 얘기를 2000년대까지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민주제라고 하는 것의 그 정치는, 민주정치는 뭐 정당 정치 시스템이 어떻고 아니면 법치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민의 수준이에요. 민의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황당무계한, 좀 황당하고 좀 어이없는 일을 겪고 났을 때 다시 한번 좀 절감해야 되는 것이 민의 평균 수준을 높여야 민주주의의 위기가 안 올 수 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피곤해요. 늘 간섭해야 되고요.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세상이 투표제도라고 하는 게 그런 환상을 심어줘요. 아이가 표 끊고 차에 올라타서 자면 나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지. 민주주의는 기차가 아니에요. 지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수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참변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계속 모여야 돼요. 이제 이런 식의 시민사회단체 활동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정당에 대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간섭하는 일도 좀 필요하겠죠. 그런 일들이 이제 정치 훈련이죠. 아까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북유럽에서 정치박람회 같은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여기에서 이 민주정치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양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 이런 것들도 좀 가르쳐야 되거든요. 학폭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파시즘이거든요. 학교 파시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견제하는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민을 다지는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를. 결국 이제 파시즘에 의해 경도되는 뭐 굳이 말하면 폭죽이랄까요? 뭐 이 부분들 폭민, 폭투죠. 예. 이렇게 소수화시키고 진정한 시민들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사실 장기적인 그렇죠. 그 과정들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대단히 교과서적이지만 사실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요. 우리 노무현 시민센터가 운영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고 저희 토요토론이 또 운영되는 이유도 바로 정확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해시칼리지라고 이렇게 시민학교를 운영하는데요. 두 분 한번 또 모셔서 오늘 나눠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신민회가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정준이의 토요토론은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깊이 있는 시선들을 교차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중요한 책무에 해당한다라고 믿고 토요토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혜영 교수님 그리고 유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